주택담보대출이 굉장히 위험해졌다. 완화해준다고 그러는데 이 뭔 개소리야? 뭔 개소리냐. 그래서 왜 위험한지 내용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집값 90%. 자, LTV 70% 이거 누구예요? 최노믹스 정책이죠. 저희 영상 아마 초창기부터 보신 분들은 어떤 정책을 비판했냐, 특히 이전 정부 정책에서 많이 비판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초이노믹스, 두 번째가 연한 완화. 다 한 해에 일어난 일이에요. 2014년 7월, 2014년 9월, 그 다음에 12월에 부동산 3법. 물론 이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죠. 강남 3구까지 뭐 양도세 면제해버리고 대출 더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욕 많이 했던 정책이 이 정책이다. 왜냐면 초이노믹스 이후 오히려 내수 시장을 살려야 되는 상황에서 빚더미로 눈에 보이는 경제 성장률만 올리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내수 중심국이 아니라 아직도 수출 중심국에 남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12년 MB 정부 때부터 바젤3 협약을 했었죠. 그런데 바젤3 협약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은행권 규제가 강화되죠. 은행권에서 더 많은 자본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동성이 줄고, 그렇다면 경제 성장이 덜 되는 것처럼 보이죠. 물가 상승이 그만큼 안 되니까. 그래서 2012년 12월에 바젤3가 시행돼야 되는데 엄청나게 미뤘죠. 그리고서 그 와중에 오히려 풀고 있었다. 그러니까 미친 정책 아니냐. 돈 풀어서 살릴 시기가 따로 있죠. 그런데 이때가 돈 풀어서 살릴 시기였냐?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진 이후에 세계적으로 가계부채는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그 중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정책이 뭐냐? 하나만 꼽아라 라고 하면 초이노믹스죠. 왜? 대출을 규제해야 되는 와중에 대출을 풀어주고 있었다. 2014년 7월부터 풀어가지고 4년이 지난 지금 2018년 와가지고 바젤3 도입되고 이게 2021년에 DSR 규제로 인제 시행되는 거예요. 9년이 늦어졌죠. 그동안 가계부채 얼마나 컸어요. 안 풀었으면 집값이 이렇게 뜰 이유가 없죠. 이 짓거리 하더라도 요거 안 풀었으면은 가계부채가 이렇게 급격히 성장하지 않으면서 이거 터지면 굉장한 위험이죠. 위험에 몰아넣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딴 얘기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검토해요, 검토. 기사 올라오는 거 보면은 된 것처럼 이야기하죠. LTV 90% 됐나? 뭐라 그래요, 근데? 안을 공식 테이블에 올린 것이다. 이번에 공시가격 안 올린 거 어때요? 엄청나게 떨어뜨릴 것처럼 보이더니 굉장히 소폭 조정됐죠. LTV 90% 되겠냐? 근데 될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다. 저거 생기면 더 폭등할 거니까 그 전에 빨리 집 사세요.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 여론을. 근데 막상 보면 어때요? DSR에서 바뀐다. 다음 정부에 뭐 정권이 바뀐다고 칩시다. DSR이 풀릴 것 같아요? 이게 뭐 때문인데? 바젤3 때문인데. 그러니까 형식상이에요. 저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그냥 표 몇 개 받아보려고 하는 얘기다. LTV 90% 받으려면요 8억짜리라고 가봅시다. 8억짜리 하면은 7억 2천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DSR 규제 들어가면서 30년 납으라고 합시다. 2,400이죠. 그러면 요거 저거 다 하면 한 3천 나오는 거죠. 3천을 내려면은 40% 돼야 되니까 적어도 7, 8천 이상은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다른 대출 하나도 없다는 가정 하에, 카드도 대출이죠. 카드도 안 쓰고 분납 이런 거 없이 아무것도 없다는 하에 저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연소득 5천, 6억짜리 집 할 때 3억 7천5백. 근데 내년에 어떻게 돼요? 별로 신용대출 못 받고 이론상으로는 5억 4천까지 가능하지만 주담대 대출 한도는 4억 원 선에 불과하고 거의 비슷하게밖에 안 나온다.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저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신 나간 거 아니냐. 강병원 의원이나 그 다음에 아까 김기식 전 의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정부하고 당내에서도 의견 갈리고 있고, 저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당내 일부다. 굉장히 일부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것만 보도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정부 차원에서 완화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논의만 하고 있는 거고 안을 올려놓는 의원이 조금 늘었다 이 정도죠. 어떻게 돼요? 6억 초과 다 이제 DSR 규제 들어가죠. 7월부터. 그 다음에 내년엔 총 대출 2억 초과예요. 내후년엔 총 대출 1억 초과예요. 근데 저기에 지금 해당 안 되는 거 전세자금 대출이나 예적금 담보대출 이런 거 말고는 대부분 해당이 된다. 되겠어요? 보면 어때요? 지금도 자기자본 비율 빨리 확충해야 돼요. 지금 비율 쭉쭉 늘리고 있죠. 자, 자기자본 비율 확충하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예금을 늘린다. 두 번째, 대출을 줄인다. 근데 예금을 늘리는 게 되느냐? 금리 계속 오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대출금리 한정이고 예금금리는 안 오르죠. 기준금리 때문에 예금금리 안 오른다. 그런데 은행권 지금 위기가 왔기 때문에 대출금리 올려서 대출 줄이고 있다. 이런 상황이죠.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다. 그래서 자본 확충하고 있고, 이번에 우리은행 전세자금 대출 딱 4월 말에 바닥나니까
7월까지 대출 없다. 우리 한도 다 썼다. 계획한 게 이거니까. 그 이상 못 빌려줘. 우리도 지금 되게 위험한데 자기 자본 비율 확충해야 되는데 너네들이 빌려달라고 해서 우리가 망해야 돼? 이런 느낌이죠. 지금 다른 은행들도 조만간 마찬가지 수순으로 가게 될 거고 은행권에서 대출을 쉽게 안 내준다 앞으로. 이런 걸 봐야 되죠. 얘들 유예 정상화 앞둔다고 그랬죠. 대출 속도 조절 나선다. 얘들 어때요? 얘들 100% 맞춰야 되는데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아 그래도 KB는 맞춰야 되지만 나머지 3개 은행은 괜찮지 않을까? 안 괜찮죠.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은행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대율이 간당간당하게 맞춰서 99.9%인 은행이랑 80%인 은행이랑 어느 쪽이 더 안전하다고 보여요? 당연히 이쪽이죠. 이거 되게 위험해 보이죠. 8% 맞추세요. 그럼 딱 그 기준만 맞추느냐. 학교에서 교수님이 학생 추천해 주는데 항상 상위권에서 노는 학생하고 턱걸이하고 어느 쪽을 추천해 주겠어요? 겨우 입학부터 턱걸이로 해가지고 계속 턱걸이로 그냥 졸업할 수 있는 학점만 맞춘 사람하고 상위권 유지해 줄 수 있는 사람하고 이 사람 추천하죠. 똑같은 거죠. 얘들 턱걸이로 맞추면 은행 신용도가 높겠느냐. 그러니까 더 조절을 해야죠. 가계대출 비중이 52.7%고 기업대출 비중이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5대 은행 기준 어떻게 해야 되죠? 바젤3 맞추려면 기업대출을 57% 선을 맞춰야 된다. 근데 오히려 줄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대출을 더 풀어달라고 그래요. 은행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좌파 우파건 다 떠나서 결국에는 경제에서 핵심이 되고 정부에서 돈을 풀면은 그 돈을 유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게 시중은행들인데 LTV 90%가 말이 돼요? 안 그래도 지금 바젤3 때문에 기업대출 비중 57% 맞춰야 되는데 가계대출 비중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저 안이랑 같이 나온 거 뭐 있어요? 비주담대 부동산 대출도 LTV 적용하겠다. 몰래 더 받았었죠. 막 오피스텔 가서 상담받으러 가봐요. 대출을 80% 받아가지고 수익률 계산해주지. 뭐 상가 오피스텔 지산 이런 거 가봐요. 80% 90% 계산해주는데 많지. 그래서 다른 금융권까지 가서 봤는데 지금 뭐예요? 모든 금융권에서 같은 규제가 도입된다. 자 이제 주택 규제 강하니까 수익형 부동산 가격이 올라요. 이런 것들도 이제 안 통한다. 무리하게 사질 못하게 한다. 그러면은 무리하게 샀던 사람들이 처분하기 힘들어지겠죠. 뭐 주담대 금리 아까 이야기했죠. 계속 상승세입니다. 2019년 중반 수준이다. 기준금리 1.5%대의 수준의 주담대까지 올라왔다. 금리는 계속 오르고. 요게 문제는 대부분이 뭐예요? 변동금리다. 변동금리 비중 계속 늘어나고 있죠. 변동금리가 많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금리 인상에 더욱 예민하다. 금리 인상된다 했더니 나는 고정금리인데 문제없어. 왜? 버틸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고정금리도 평생 그 고정금리 아니고 버틸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하다못해 10,000명 중에서 200명만 못 버텨도 가격 뚝뚝 떨어지는 거죠. 만세대짜리에서 매물 한 200개 정도 급매물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쉽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 단지 가격 뚝 떨어지겠죠. 그런데 98%가 버틸 수 있어. 2%만 못 버텨도 떨어진다. 거기다 대출이자가 연 1%포인트 오르면 이렇게 막 2%가 오르면 이만큼을 부담해야 한다 하는데 1% 정도는 쉽게 오를 걸로 보이죠. 기준금리 인상하면. 그 전에 워낙 떨거는 게 많으니까. 소비의 핵심인 미국 소비자 물가 오르고 있죠. 생산의 핵심인 중국 생산자 물가 오르고 있죠. 이에 영향받아서 우리나라는 3가지 지표 다 오르고 있죠. 연체율 다시 슬슬 올라가고 있죠. 문제는 뭐예요? 연체율이 왜 떨어졌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힘들어지고 있는데 대출 유예 1년 단위로 해줬죠. 그 다음에 자영업자 대출 유예 어떻게 됐어요? 작년 3월에 코로나 터지면서 9월까지. 근데 올해 3월까지 또 올해 9월까지 연장됐어요. 이것 때문에 연체율이 떨어진 건지 사람들이 돈을 잘 벌고 잘 갚아서 떨어진 연체율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줘도 이제 한계를 맞이해서 오르기 시작했다. 연체율이. 즉 점점 더 파산이나 경매가 많이 나올 수 있죠. 무리하게 투기한 사람들이나 무리하게 투기했는데 세금 폭탄 맞는 갭투기꾼들 혹은 진짜 너무 무리하게 산 영끌들 이런 사람들이 위험하겠죠. 보면 어때요? 경매도 1만 건이 넘고 낙찰률은 떨어졌어요. 맨날 지금 낙찰가율 올라간다. 낙찰가율이 올라가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낙찰가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6억이다. 그런데 지난달에는 6억 5천으로 됐고 6억 6천으로 됐다. 그 다음 달에. 근데 경매가 이때랑 비교해 봤을 때 이때 되면은 조금 더 비싸게 받을 수도 있겠죠. 이전에는 뭐 5억 8천이다. 그렇다면은 한 6개월 후에 6억에 낙찰 받으면 낙찰가율은 100% 넘는 거잖아요. 시세는 이건데. 그래서 낙찰가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경매 진행 건수가 갑자기 늘어나고 있어요. 게다가 낙찰가율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낙찰률도 떨어지고 있다.
파산 늘고 있는데 경매 시장에도 들어올 수요가 없다. 그럼 주담대 잔뜩 받아서 영끌해서 샀는데 집값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사줄 사람이 없는데. 공매도 낙찰률 계속 떨어지고 있죠. 조금 늘었지만 작년 얘긴데 보면 어때요?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LTV 90% 완화해준대요. 그거는 영끌 조건은 거리가 먼 얘기죠. 진짜 소득이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차피 영끌도 아니고 사고 싶을 때 언제든지 살 수 있다. 수요가 딱히 늘어나는 상황이 아니다 라는 거죠. 여기서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경공매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담대 많이 해준대요. 90% 대출 받으세요. 주담대는 안전합니다. 집값은 계속 오를 거니까요. 이게 돼요? 빚을 많이 져서 산 사람일수록 오를 때 수익률도 커지지만 떨어질 때 피해보는 것도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오히려 8억 대출 받아서 10억짜리 집을 사서 영끌을 했는데 집값이 거품이 너무 많이 껴서 한 6억까지 떨어져 버린다. 팔더라도 빚만 2억 남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과거 경제위기 상황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 지금 딱 그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